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KBS의 박태서 정치국제주간입니다. 진통을 겪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하지만 정치권에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와 민생 문제 해결,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 권력기관 개혁 같은 각종 난제와 쟁점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또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까지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오늘과 내일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서 전국의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모셨습니다. 앞으로 60분간 함께 하겠습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는 이낙연 대표 초청 토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맨 왼쪽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MBC 황외진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도성해 정치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MBN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YTN의 임장혁 정치부장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안들을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요. 이 대표님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표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반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송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신체적 또는 경제적 고통과 불편을 겪으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국민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의회 사상 최단 기간에 그것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관찰할 건 관찰하면서도 수용할 걸 수용하는 자세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임했고 야당 또한 그에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런 귀중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민생지원입법, 미래준비입법, 개혁입법 등에도 협치의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가면서 협치를 통해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난의 극복,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패널당 4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4분 안에 패널 질문과 이 대표님 답변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단문 단답형으로 오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 질문 순서로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먼저 어제 야당과 합의안 만들어서 신속하게 국회에 처리한 것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선별 지원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를 준다라고 그래서 그 선별 지원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일부 훼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주겠다고 하던 통신비를 이것도 선별적으로 주게 돼서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요. 여야가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해 가면서 더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수용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여야 모두 그런 자세로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또한 앞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비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정부 원안이 고령자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원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내에서 그렇다면 모두 다 안 드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어떤 것이 좋으냐 하다가 지혜를 모은 끝에 이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의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고 보고 그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모두 드리는 것이 옳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나오고 해서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오락가락했다는 말씀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안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관철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인가?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반론 말씀드립니다. 통신지원비 논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꼭 이 사안만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부나 특히 집권 여당의 어떤 생각하고 의지하고 국민 다수의 생각이 달랐을 경우에 이것을 과연 집권 여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보는데요. 통신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보면 일괄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국민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다수의 국민이 여당의 생각과는 좀 달랐거든요. 그랬을 때 여당은 적어도 야당과의 협상 이전에는 말이죠. 계속 그 여당의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십시다. 애결위가 열린 것은 지난 금요일이 처음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정책 질의를 하루 종일 했고요. 바로 엊그제 월요일 하루 동안 소위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타결해서 발표했죠. 소위 협상한 월요일 그때 이미 저희들은 양보 의사를 냈습니다. 단지 언론이 그걸 캐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왜 일찍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꼭 현실에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가 어제도 언론을 향해서 처음부터 유연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양보해도 좋다. 빠른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네,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질문과 이낙연 대표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CBS의 도성의 정치부장 질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최근에 김홍걸 의원을 당해서 제명을 했습니다. 10억대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당시에 김 의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명까지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동교동교 오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명하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좀 위기감을 느끼셨던 것인지요? 예, 아시는 것처럼 왜 그 일이 제 앞에 놓였을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께도 꼭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그런 발표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고 참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게 제명을 했지만 그 자진 탈당이 아니라서 의원직은 또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무리만 징계 아니냐, 더 강한 조치가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가 제명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선택했었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꼭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홍걸 의원도 그렇지만 지금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도 책임이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당에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번 사태는 김홍걸 의원 건보다 좀 더 엄중하다 이렇게들 많이 보고 계십니다. 추석 전에 그 제명 같은 조치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은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걸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감찰단이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어제만 해도 오후부터 심야까지 저녁 식사를 걸러가면서 조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본인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윤리감찰단으로서는 규명해야 될 문제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감찰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 그 사태도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당원권을 정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제명을 했으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정당의 윤리감찰, 저희 당의 경우는 윤리감찰단이 있고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공수처 역할을 하고요. 말하자면 검찰의 역할을 하고 윤리심판원이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검찰이건 법원이건 간에 바깥 세상의 검찰이나 법원과 달리 정당 내의 검찰과 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요.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우선 언론에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들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의혹이 기소의 대상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어디에 있는 집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는 기소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가 기소가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네. 4차 추경에서 최대 쟁점이었죠. 통신비 논란 그리고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 같은 당내 물의나 논란을 빚었던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YTN 임장혁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논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부풀리기식 의혹 제기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적지 않은 국민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시는지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께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지요? 우선 그 문제도 언론에 보도된 것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것도 꽤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한 진실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검찰이 엊그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거주지 압수수색했고요. 수사 속도가 좀 많이 빨라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데 수사 결과가 좀 추 장관 측의 설명이나 지금까지 설명이나 국방부의 입장과 좀 다르게 진행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더디게 가다가 갑자기 요즘에 빨라졌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요즘 공개 결정을 했거든요. 9월 10일이었을 겁니다.
공개한다. 그리고 공개의 대상은 뭐뭐다 하는 것을 그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대요, 검찰 내에.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공개 가능한 것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되니까 진행이 빨리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정말로 빨리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당사자의 거처나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 결과로 세간의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어서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 이낙연 대표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언급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실 생각이신지요? 네,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더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국민들께 그걸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당헌 당규보다는 여론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론뿐만이 아니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권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박영선 장관, 또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추문 의혹을 의식한 듯 여성 후보를 내어야 한다. 또 당내 경선보다는 추대 방식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서울시장에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 이것 또한 늦지 않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서울과 부산의 상징성이나 그 크기로 볼 적에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관심의 표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좋겠다거나 또는 무슨 경선을 하자거나 말자거나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저 개인 의견도 그렇게 골똘하게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초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토론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 이슈, 그다음에 4월 재보선 추경의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논란 같은 당내외 현안들이 지금까지 초반에 다뤄졌고요.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 개인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직접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표 취임 이후에 직후에 나온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과의 궁합이 잘 맞다, 찰떡,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요즘도 대통령하고 자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십니까? 예, 제가 대표가 되고 오늘로 24일째 될 겁니다만 그 사이에 3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점심을 주셔서 같이 점심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굳이 전화를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자주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필요할 때가 되면 아마도 전화로 상의 드리는 것보다는 뵙고 말씀드릴 만한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전화는 주고받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일 사이에 3번 배웠는데 그 중간에 또 전화까지 한다면 예.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표하고 지금 대통령 간의 신뢰가 두텁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어주신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신다면 그건 대통령의 관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그 이낙연 대표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결국엔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할 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께서는 지금 잘 알려지다시피 친문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자리에 올랐다는 게 정설인데 대통령과 친문과의 차별화를 해야만 대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대권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에게 맡겨진 일, 특히 국난의 극복,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저의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몰두해야 되고요. 차별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데요. 그것이 꼭 무슨 전제가 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 이상을 국무총리로 일했던 사람이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책임이 없는 것인 양, 자기는 무관한 것인 양 한다는 것은 그건 위선이지요. 옳지 않고요. 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때로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저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MBC 황외진 선임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차기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대표님이 연초까지는 다른 경쟁자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물론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셨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거의 투톱 비슷하게 여론조사 얘기입니다만 그런 조사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어떤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는 역시 아직도 이낙연 대표님이 상당히 많은 격차로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는데 대표님께 그 전보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 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민심은 늘 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독주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렇지가 않지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평론가들이 자유롭게 분석했으면 좋겠네요. 즉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대표께서는 차기 대선 얘기나 이런 얘기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 경기사 보면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차기 주자죠.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놓고서 기본소득이나 요새 지역 화폐를 두고 아주 공격적으로 논쟁을 마다하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서민들의 그 심리와 그 욕구를 잘 아는 행정가이고 실천가다 이런 평도 있고 한편으로는 포퓰리스트의 선동가다 이런 평도 있는데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렇게 깊게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령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제가 자제합니다. 오늘 또 평가할 만큼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초청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고요. 다음은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이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예, 하시죠. 민주당에 돌아오신 지가 전남지사 하시면서 떠난 거니까 6년 만에 돌아오신 거죠. 예. 6년 만에 돌아오시고 보니까 민주당의 문화 아니면 기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예, 전국을 다녀보면 가장 큰 변화가 청년과 여성의 의회 진출, 국회는 물론이라니라 지방의회 진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풀뿌리가
넓어지고 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덜어놓는 사고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 사고는 사고대로 처리하더라도 청년과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은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찬 대표 시절의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 시절의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는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당의 정책, 당의 노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서 약간 다른 말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단적인 문자가 쏟아진다 할지,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꼭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열성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만드는데 저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느 당도 강성 지지자가 있고 좀 온화한 지지자가 있고 그러겠지요. 강성 지지자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에너지가 되면서 동시에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고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8월 29일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흔히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계신다고 하는 그 분야가 권리당원들인데요. 각 후보의 권리당원 지지율과 일반 국민 여론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는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 두겠습니까? 당내 열성 지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존재가 과하지 않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떤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당의 대처나 당의 지향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두의 이해찬 당대표 시절의 민주당과 이낙연 당대표 시절의 민주당이 뭐가 달라질 것이냐라고 이제 한번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계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굉장히 대응이 빨라졌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덜 느끼시는지 몰라도요. 그 모든 걸 제가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전당대회 후에 이번 달에 있었던 일만 해도 의료계 파업이 어찌됐건 타결됐지요. 그리고 당내에 그 좀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하나씩 대처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문제까지도. 그리고 추경을 의회 사상 최단 기간 내에 합의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이건 또는 오후에 시간 날 때마다 늘 문제가 있는 현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그 기민함 같은 것을 저도 솔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남지사 하실 때 보면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도 그랬었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단어가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 정도의 임기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본인의 결단을 내려야 될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순서로 보면은 추경을 먼저 했고요.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 몇십 건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경 다음에 시급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든가 코로나 이후의 산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법안들이 필요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고 한편으로는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개혁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에 관한 얘기라든가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 오늘도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고요. 덕분에 지금 토론회 진행이 상당히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각 패널 분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현안들 짚어봤으니까요. 이제는 정책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인데요. 부동산 관련 질의를 MBN 정창원 정치부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셨을 테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가 현재 종로에 거주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해당 아파트가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만 사용하다 보니까 대책이 엉터리로 나온다. 그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동산 통계는 다른 통계보다 더 다양하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느냐, 특정 지역을 국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현격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말한다, 그러지는 않고요. 특정 지역은 특정 지역대로 보고 있고 그럴 겁니다. 네, 저희 종로의 경우에는 부동산 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사는 곳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 새 한 7, 8억 가까이가 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수치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정부에서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면서 또 전셋값이 수억 원씩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을 새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전셋값 상승에 신음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태도가 다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제가 전세를 들어가 있는 곳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임대차법 개정이 큰 정책 변화였지요. 네, 그래서 전세 시장에 임대차 시장에 진통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것이 큰 정책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인 진통인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 정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부 설명대로 큰 정책 변화에 따른 전환기의 진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특히 현장에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 포함한 TF를 발족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해서 정부나 또는 관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물의 흐름을 잘 아는 분들 말씀도 들어서 현실을 진단하고 필요하다면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이 최근에 오피스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우려한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공급한다는 신도시는 최소한 한 4,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이 과정에 이 주택 부족 현상, 입주할 공간 부족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다주택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많이 갖고 또는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그걸 끝내는 과정에서 일부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규제 가운데서 주택 임대업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원 혜택을 철회하는 그 조치를 취했지요. 아파트가 아닌 쪽은 그런 그 규제 지원의 철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또는 임대업이 그 우리 경제에 했던 기여를 알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큰 돈을 번다든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 같은 걸 자극했다는 걸 인정한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그것 또한 현실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다주택 보유 또는 투기로 특정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것은 근절하면서도 현장에 어떤 것이 더 맞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직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분야 짚어봤고요. 이어서 외교 안보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MBC의 황외진 선임 기자 받아주십시오. 네, 외교 중에서도 한일 관계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베 정권 7년 8개월 아베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스가 정권이 들어섰는데 대표님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에 대한 연구도 현역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깊으시고 인맥도 넓고한 일본 전문가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스가 총리와도 개인적인 또 인연 회담하신 적도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한일 관계 관련해서 스가 총리가 신임 총리가 저희 쪽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보낸 그 축하 서신에 대해서 답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예의 바른 좀 쌀쌀함, 냉정함 같은 게 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요. 한일 관계 물론 총리로 계실 때랑 외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 정부의 일이지만 당 대표로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떤 보관이나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고요. 예, 우선은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분이 관방장관 하실 적에 뵌 적이 있고 우리 두 사람이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이 막힌 문제가 풀렸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좀 걱정이 되는 것 하나는 아베 총리 시절의 그 내각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스가 총리 본인이 아베 총리의 그 외교 문제에 관한 조언을 듣겠다고 공언을 하신 것, 이런 것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희망을 갖는 것은 스가 총리께서 합리주의자이시고 한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베 총리 때와는 좀 더 진전된 그런 태도 변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 정권이 사실은 그 아베 총리만큼 덜 구구적인 스가 총리의 그 개인적인 성향은 실용주의자이고 현실주의자라 덜 구구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일본 쪽 그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쪽의 그 태도에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인데 물론 그 정부의 총리로 계실 때랑 당 대표이실 때랑은 지금 그 외교에 관련해서 위치와 입지나 또 이렇게 역할이 좀 다르겠지만 뭐 저희가 잘 알기는 지금 자민당의 실세 니카이 간사장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깊으신데 이런 의원외교 채널이나 어떤 자민당과
그 민주당의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그전과는 달리 역할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무슨 구체적인 보관이나 전망이 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오고 가기도 어렵고 만나기는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완화된다면 저라도 좀 가서 몇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답답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한일 양국 정상이 또는 제가 아베 총리를 만나서도 합의한 것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면 일본 측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늘 진전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제는 당국 간 협의에 맡긴다면 정말로 맡겼으면 좋겠어요. 외교 당국자들 간에는 나름대로 타협안을 모색하는, 접점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됐거든요. 그것이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일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스가 총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양국 사이에서 오갔던 그 해결책 가운데 어떤 것이든 채택이 되면 이 지금의 현안을 타개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거예요. 한 서너 가지의 대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합의를 하고 그쪽으로 추진해 간다면 양국 간의 이 답답한 상황은 타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도쿄 특파원 출신의 MBC 황외진 선임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요. 도쿄 특파원 역임했던 역시 이낙연 대표의 답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CBS의 도성의 정치부장입니다. 예, 대표님, 공수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해야 한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부터 선정해라.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부터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야당에서 추천을 할 테니 너무 좀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마라. 또 이런 기류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그 공수처법이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건 국회의원들의 자기 부정이니까요.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저희들은 그걸 기다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 그것은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를 계속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제 만났을 때 협치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마 공수처 모법까지 이제 개정할 계획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협치가 또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정기국회 때 협치가 좀 물 건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제가 그래서 원칙 있는 협치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습니다만,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 협치가 지연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협치라고 해서 어느 한쪽의 의견대로 끌려다닌다면 그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이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까 추천위원을 빨리 내시고 원래 법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협치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법을 준수함으로 협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협치는 어디에 쓰게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정부는 아마 내년 초에 출범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일 텐데,
제대로 출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범해야죠. 원래 7월이 출범 시기였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를 하는 곳이라 하지만 법까지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가? 그 법도 만든 것이 정치권인데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협치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고 합의가 안 되면 또 법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게 진정한 협치겠죠. 네, 토론이 지금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초청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YTN의 임장혁 정치부장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앞서 이름이 잠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박성민 최고위원 그 대표님께서 이제 취임 직후에 24살 대학생을 당 최고위원직에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여당의 정책 내놓는 것들을 간간히 살펴보면 청년 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율을 찬찬히 좀 뜯어보면 우리나라 20대 젊은 층이 현재 여권에 그다지 이렇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시는지요? 예, 지금 청년층의 고민과 불안이 그 아버지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을 겁니다. 교육, 취업, 결혼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단계이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교육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심지어 대학 신입생들이 캠퍼스의 그 공기 맛도 제대로 못 보는 정도로 지금 제약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런 청년들의 좌절감, 답답함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물론 있으셨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청년들이 보시기에 속 시원하게 그때그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보시고 많이 절망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20대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보면 이제 30대까지 그 영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제 부동산 논란이라든가 인국공으로 축약되는 일자리 문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공정이라는 단어까지 좀 화두가 넓어지고요. 그런 것도 원인이었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까지 이제 겹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설명하고 이런 20대들 젊은층을 다독일 만한 대표님의 어떤 보관이라든가 정책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은 그 기성세대들이 청년을 알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어려움, 고민, 불안감 또는 불만 이걸 잘 들어드리는 게 우선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24살 되신 대학생 최고위원 박성민 최고위원께 그걸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통의 통로를 어떻게든 좀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 그걸 좀 열어달라. 그리고 기꺼이 내가 그 아이디어에 복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청년들을 자주 뵙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내는 그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21조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도 있고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쓰여서 청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우리나라 20대 젊은 층에게 대표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진다고 보시는지 자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 흔히들 그 어른 세대들이 표현하는 그 단어가 꼭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 이전 세대보다는 강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그걸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그런 그 개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주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의식이 더 강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공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세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청년층은 역시 내가 나로서 사는, 그리고 타인이 타인으로 사는 것도 내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의 공정성과 정의관념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게 추가 질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패널 분 가운데 어느 분? 예, 황혜진 선임 기자. 좀 추상적이고 허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기자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정치 입문하셨고 쭉 지금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셨는데 정치인 이낙연이 정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함께 잘 사는 나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함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함께지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된다는 게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세계 인류 국가를 제창하셨는데 그때는 꿈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방역을 거치면서 현실감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합쳐서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로 가는 것, 거기에 작은 추추돌이라도 놓는 것이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입니다. 또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예, 윤춘호 논설위원. 자꾸 제가 이해찬 대표와 비교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느 한 평론가가 이해찬 대표의 상황 정치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보다는요, 민주당 내부를 충분히 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 평론가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독할 만큼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항상 우선하시는, 매정할 정도로 그런 분이셔서, 예를 들면 4.15 총선 때 이해찬 대표의 측근들이 모두 공천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도를 매우 중요시하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 놀러 오셨어요. 다른 일로. 그래서 제가 모시고 대표실로 갔는데 제가 대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이해찬 전 대표님하고 마주 앉는 자리, 이렇게 대표 자리가 여기 있으면 두 줄로 소파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를 비워놓고 이렇게 앉았더니 아주 강권을 하면서 이 자리에 저를 앉히더라고요. 대표는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려고 전당대회 한 거 아니냐. 그런 그 공적인 감각, 이해찬 전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퍼블릭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은 현실에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YTN 임장혁 정치부장. 예,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지역 화폐를 두고 여기저기 이제 논쟁도 벌이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논란이 많은데요. 대표님 개인적인 경제관념으로 볼 때 지역 화폐에 대한 효용성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지역 단위의 그런 화폐라고들 합니다만 일종의 상품권이죠. 그것과 전국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그 기능을 서로 장단점을 보면서 이제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참 논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느 쪽 편든다는 얘기가 될까 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왕 논쟁이 붙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MBN 정창원 정치부장.
그 대표님께서 당대표가 되셨을 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울컥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 당시에 취임을 하면서 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남았는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최근에 그 어떤 정부의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소한 내년 말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단기적인 대책에 좀 그치지 않느냐. 당장 상인들의 임대료 문제도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힘든데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그러면 견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가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아슬아슬할 정도로 균형을 지금 취해가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는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경제도 조금은 더 되살아나고 그런 상태라면 금년 연말 치료제 개발, 내년 어느 시기엔가 백신 도입 이런 쪽으로 가면 지금보다는 한결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과 도입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낙연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시청자분들 국민께 못다한 얘기, 강조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기회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방역에 협조하시고 우리가 방역 모범 국가라는 칭송을 듣게 만들어주신 원동력이 바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었습니다. 그런 동참과 협력으로 향후에 앞으로의 방역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경제 회복, 민생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우시지만 마음을 모으시고 그 어려운 과제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면서 아프리카 소년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데요. 달리기 시합에서 일찍 들어온 아이한테 음식을 다 주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모두 손을 잡고 한꺼번에 들어오더라.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분투 그랬다는 것이죠.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의 강을 순탄하게 건너가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토론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집권당 대표의 시각과 해법 그리고 대권 후보 이낙연의 소신,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궁금증이 풀렸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응해주신 이낙연 대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패널 분들도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